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9급 공무원 기출문제풀이 합격을 부탁해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환점을 이제 돌아와요.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제 150문제, 우리가 약속했던 문제의 딱 절반을 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136번부터 문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136번 문제는 이제 행정기관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할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세 개가 틀린 거기 때문에 그 틀린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큰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행정기관에 어떤 부속되어 있는 기관인 거죠. 그래서 뭐 시험기관이나 연구기관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선. 그럼 2, 3, 4번 마저 보시죠.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이다. 그랬는데 보조기관이면 보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그 기관장을 보좌한다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조기관이 아니라 보좌기관이라고 해야지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2번은 보좌기관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 3번.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는 또 이제 뭐 한 기관이라고? 소속된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부기관이 아니라 소속기관이라고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은 맞습니다만은 행정기관이에요. 네, 행정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136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우리가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뭐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이나 소속기관이나 각각의 의미들을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단어, 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셔도 유출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들을 유념하시면서 내용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조정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층부와 하층부를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이제 좀 잘 이어 맞춰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수직적 연결은 상위 계층의 관리자가 하위 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 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직적 연결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위아래의 연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일단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2번. 수직적 연결 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의 설치 등이 있다. 그랬는데 이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포스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수평적 연결을 강조하는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수직적 연결 방법이 아니라 이제 수평적 연결 방법이라고 보셔야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 간의 조정을 이야기하는 거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다음 4번. 수평적 연결 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설치 등이 있다. 태스크포스가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 팀이나 태스크포스는 대표적인 수평적 연결을 강조하는 그러한 조직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틀린 내용을 골라라. 그럼 여기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특징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잠깐 임시적으로 거기에 모여가지고 어떤 정책의 구현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거지만 프로젝트 팀은 잠깐 모이는 거지만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옮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그런 특징들 좀 잘 구분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가 13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38번 문제는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유형 분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제 보실게요.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이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유형은 어떻게 나누어져요? 첫 번째 합법적 권력, 두 번째 준거적 권력, 세 번째 전문적 권력, 네 번째 강압적 권력.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합법적 권력 같은 경우에는 법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지위,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권력을 우리가 이제 합법적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전문적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어떤 특정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권력을 우리가 이제 전문적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준거적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닮고 싶은 모델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들을 따라서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이제 준거적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강압적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 그러한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유형 분류 한 5가지 정도가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들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9번 문제 살펴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직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구조적 상황 이론.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특성과 주변 상황 간의 관계를 규명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전략적 선택 이론.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 리더가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이 구성이 되는 게 이제 전략적 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 자원 의존 이론. 그래서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네, 그렇죠. 어떻게 자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또 어떤 자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이게 이제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원 의존 이론이죠.
자, 다음에 이제 대리인 이론입니다. 대리인 이론은 주인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그랬는데, 정보의 비대칭 문제 때문에 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보가 더 많은 거는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 균형을 맞추어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주인은 완전히 호구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좀 축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대리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주인 대리인 이론이 어떠한 내용들로 어떠한 맥락에서 그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대리인이 이 전문적 권력이 있는 거죠. 앞선 문제에서 봤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리인이 전문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해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30번 문제, 140번 문제 살펴볼게요.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행정기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 행정기관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1번 법제처. 법제처가 국무총리 소속이다. 그렇죠? 웬만한 처들은 대부분 다 이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처가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있죠. 공수처라고 얘기하는. 이건 이제 공수처는 독립기관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홍보처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법제처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부 다 어디 소속이다?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맞는 얘기고, 다음 소방청.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다. 그렇죠. 행정안전부의 외청이에요, 소방청.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부활이 됐죠. 박근혜 정부 때 없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부활이 됩니다. 다음 특허청, 기획재정부 장관 그랬는데 이 특허청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0번에는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과 정부 부처와 관련된 내용들, 정부 조직의 개편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 반해서 시험에 반영이 된 건 얼마 없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국가직 시험 문제를 봤을 때에는 그런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방직이나 서울시나 뭐 군무원이나 뭐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가 이제 국가직보다는 조금 높겠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정부 조직이 개편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141번 문제 살펴볼게요. 문제 봅니다.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이라는 건 이제 어떤 거예요? 관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의 규모를 극대화한다라고 보는 내용이 이 관청 형성 모형의 내용이죠. 조직의 예산을 극대화한다라고 주장했던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래. 가장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보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 계약을 통해 지방 정부나 준정부 기관으로 넘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료의 입맛에 안 맞는 조직들은 그냥 그 고위 관료 눈밖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1번이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 같고요.
다음 2번.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은 소속 기관의 예산을 극대화한다. 그런데 이거는 니스카넨의 주장이죠. 니스카넨의 주장이고 던리비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확대를 강조한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 예산의 증대로 이익을 얻는다. 그랬는데 관청 예산의 증대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중하위직이 아니라 이제 고위직 관료들이 되겠죠. 3번도 그래서 맞는 얘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 4번. 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랬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공적 이익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 지금 이 관청 형성 모형이나 예산 극대화 모형이나 전부 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4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된다. 1번이 옳은 것이고 2, 3, 4번이 전부 다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하고 니스카넨의 그 예산 극대화 모형은 조금 매치시켜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조목조목이 막 다 세세히 아실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모형이 어떠한 것을 주장했고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2번 문제 살펴봅니다. 문제 보시죠. 조직 이론의 유형들을 발달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보기에 나와 있는 4개의 이론이 언제 등장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답이 금방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기억 체제 이론은 1950년대에 등장한 내용이고요. 다음, 니은의 과학적 관리론. 이게 이제 제일 처음 나온 거죠. 19세기 말인 1880년에 등장을 해가지고 1910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까지 이 과학적 관리론이 상당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론이 등장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호손 실험, 엘튼 메이어의 호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인간관계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간관계론이 등장을 하게 된 게 이제 1930년의 일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제도 이론이라고 하는 건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이죠. 1980년대에 등장을 했던 이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니은이 제일 먼저 나오고 리을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건데 어머나 2, 3번이 전부 다 니은이 제일 먼저 나오고 리을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 다음에 인간관계론이 나오는 거 생각을 하시면 2번이 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연대와 관련해가지고 연대와 좀 밀접하게 연관을 지어서 그 조직 이론들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1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통적 관리와 TQ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이 전통적 관리와 TQM의 가장 큰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면 TQM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적 관리에 비해서 수직적인 어떤 연결 이런 것들보다는 그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인 조정 이걸 좀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는 분명히 있지만 뭐 책임자라고 해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조직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이제 TQ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해내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중간 간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말단 직원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각각의 위치에서 해야 될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 놓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관리보다는 조금 덜 강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죠. 전통적 관리 체제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데 비해 TQM은 절차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조화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게 TQM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전통적 관리 체제는 개인의 전문성을 장려하는 분업을 강조하는 데 비해 TQM은 주로 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다음 3번. 전통적 관리 체제는 상위층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체제를 운영하는 데 비해 TQM은 절차 내에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생각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TQM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 2, 3번이 다 맞으니까 이제 4번이 틀린 것 같은데, 4번 봅니다. 전통적 관리 체제는 낮은 성과의 원인을 관리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데 비해 TQM은 낮은 성과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성과가 낮은 원인은 어디까지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이제 TQM의 특징이죠. 근데 이제 전통적 관리는 야 너네들이 일 못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밑에 사람들을 이제 갈군단 말이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전통적 관리 체제와 TQM의 설명이 지금 뒤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낮은 성과의 원인을 관리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 TQM. 그다음에 낮은 성과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 전통적 관리 체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143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에 나왔던 TQM과 그 다음에 MBO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다르죠. 그 조직을 움직이는 어떤 그 구체적인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내용들만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해두시고 나머지 조직의 운영은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4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4번은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 살펴보시죠. 조직 문화의 일반적인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조직 전반에 흐르는 그러한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들은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봅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소속 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들, 뭐 그런 문화 속에 이제 좀 녹아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가 돼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형성시킨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조직이 처음 형성되면 조직 문화는 조직을 묶어주는 접착체 역할을 한다. 그렇죠. 접착제 역할, 조직 이렇게 구성원들을 끈끈하게 좀 묶어주는 그러한 하나의 역할들을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4번.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조직 문화는 조직 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그랬는데 조직이 성숙하거나 쇠퇴하게 되면은 오히려 조직 문화는 조직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 자체가 그냥 굉장히 이제 좀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144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도 그렇고 조직 목표도 그렇고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좀 하나로 이제 합쳐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5번 문제 살펴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정부의 위원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행정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의결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이제 자문위원회가 있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합의제 성격의 기관이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행정위원회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의결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위원회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 어떤 조직의 징계위원회나 윤리위원회나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의결위원회가 되겠고요. 다음에 자문위원회는 어떤 결정 권한은 없지만 그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견들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문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그랬는데 이 의사결정의 구속력이 아니라 이 결정권은 있는 거죠. 결정권이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결정권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정권이 있지만 집행권은 없다. 이게 이제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의결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다. 1번은 맞는 이야기 같네요. 다음 2번. 행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들 수 있다. 그랬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위원회가 맞습니다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결위원회에 해당이 된다. 이 2번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번.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은 없고 집행권만 갖는다. 그랬는데 안 그래요. 결정권도 있고 결정권도 있고 집행권도 있습니다. 행정위원회는. 이제 집행권이 없는 건 의결위원회만 그렇죠. 자, 다음. 자문위원회는 개선기관으로서 사안에 따라 조사,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개선기관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모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조언만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권을 가진 개선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145번에는 정답이 여기서는 1번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것은 여기서는 1번 하나만 1번 하나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146번 보겠습니다.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동기 요인과 그 다음에 불만족을 불러일으켜서 제거해야 될 위생 요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동기부여 요인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 둘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간의 동기가 부여가 된다라고 보는 이론이 되겠는데 동기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봅니다. 1번.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과 유사하다. 그랬는데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했던 이론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하고 그다음에 엘더퍼의 ERG 이론하고 두 가지가 있었죠. 여기서 지금 지문에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엘더퍼의 ERG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바로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다음 3번.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 이론으로 분류된다. 허츠버그의 요구 충족 요인 이원론은 내용 이론에 해당이 된다. 과정 이론이 아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 4번. 작업 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 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이제 2번하고 늘상 맥이 좀 닿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불만 요인을 제거한다고 하면 불만이 없어지는 거지 만족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46번에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어요. 1번이 틀린 내용이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 대한 내용들도 뭐 나왔지만 이것 이외에도 뭐 매슬로우의 욕구 충족 이론이라든지 엘더퍼의 ERG 이론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이론들 또 과정 이론들 각각의 이론들이 어떠한 주장들을 하고 있느냐, 동기부여가 어떻게 발생이 된다라고 보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47번 문제 살펴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정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제 정부 조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틀린 게 3개겠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정부 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감사원은 합의제 기관은 아니에요. 독임제 기관입니다. 감사원장이 있잖아요. 감사원장이 모든 내용들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금융감독원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랬는데 이 금융감독원 자체는 이거는 뭐 공공기관에도 지금 해당이 안 되죠. 공공기관이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를 놓고서 지금 올해 상당히 조금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 지정이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은 더더욱 아니겠죠. 2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랬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지금 이제 17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 정부 부처 이름이 나와서 행정자치부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니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혁신처 소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4번.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에 속하죠.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소속의 그 책임운영기관이 52개가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안전부의 52개, 그 다음에 중앙책임운영기관, 그 다음에 국방부 산하의 책임운영기관이 16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147번에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48번 보겠습니다.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1월에 그 공공기관 현황을 발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이제 나온 거는 이제 총 공공기관이 350개로 늘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10개가 늘어난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신규로 기타 공공기관이 신설이 된 것이 지정이 된 것이 이제 12개 기관. 그다음에 지정 해제가 된 곳이 2개 기관.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에서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승격이 된 것이 1개 기관.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0개의 기관이 새로 생겼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준시장형 공기업의 한국방송공사가 있는데 한국방송공사는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국방송공사법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는 공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1번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번 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가 나와 있는데 이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이에요. 물론 막권 팔고 뭐 그렇게 해서 경마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 레저 스포츠의 장려를 위해서 이 경마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이게 한국연구재단 같은 경우에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이 되죠. 3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소비자원이 나와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맞습니다. 따라서 14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공공기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몇 개인지, 준정부기관이 몇 개인지, 기타 공공기관이 몇 개인지 이걸 통으로 이제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각각의 기관들을 다 외우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이 몇 개인지 16개 시장 공기업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20개가 있고 그래서 공기업은 총 3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이 이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뉘어지는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또 한 10여 개 돼요. 그러니까 기억해 둘 것은 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그 다음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이 3개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자. 기타 공공기관 가지고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문제 못 낸다,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8번 문제와 같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기억해 두는 차원에서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만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공공기관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그 난이도 좀 센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타 공공기관이 218개 기관인데 그 218개 기관이 부처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알아두면 좋겠지만 문제를 출제하시는 출제자분들도 아마 그거는 잘 모르실걸요? 1년마다 매년마다 바뀌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변화도 굉장히 심해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그 다음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이 3개 정도는 조금 어떤 기관이 해당이 되는지 내용을 조금 알아두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이제 14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베버가 주장한 이념형으로서의 근대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베버가 주장한 이념형으로서의 근대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만 했었던,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이제 실증을 하지 않았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르래. 1번. 관료는 계급과 근무 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 근대 관료제에 대한 내용에 해당이 되죠. 그죠? 계급과 근무 연한에 따라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이제 뭐 일 잘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보수를 조금 더 높게 받는 이러한 체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관료는 객관적 중립적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랬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대적인 개념이고요. 근대적인 관료제는 이 민원인의 입장이 아닌 그냥 자기 일하는 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를 해야 이제 자기들이 일하기 편하거든. 그래서 민원인의 입장보다는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은 틀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다음 3번. 모든 직위의 권한과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3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4번. 관료의 업무 수행은 문서에 의한다. 뭐 계층제 가장 대표적인 관료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분업의 원리라든지, 뭐 문서화의 원리라든지, 또 뭐 비정의성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 등장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149번 문제는 나온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문제 살펴봅니다. 마지막 문제 조직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문제 살펴보시죠.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자원 의존 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자원의존 이론은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조직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동적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주인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주인을 조금 기만하기 쉬운 거지. 기만당한 주인은 이제 꼼짝없이 그 대리인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기만하는 상황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 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관료제의 조정 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죠? 거래 비용 이론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4번 상황론적 조직 이론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나 방법은 없다.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1번 하나만 지금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직 이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문제 본 내용들하고 지금 마지막 문제 봤던 내용들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 앞에 봤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각각의 이론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합격을 부탁해 10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아까 아침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딱 절반 선에 왔어요. 이제 150문제를 풀었고 앞으로 이제 150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이제 뭐 이제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조직 이론은 끝이 날 것 같고 이제 인사행정론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조직 이론을 지나가게 되면은 출제되는 문제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원별로 넘어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런 점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지금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지방직 시험은 한 달 정도 남았고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은 이제 그 이상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한 2달 정도 더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공무원 시험은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지금 이제 지방직 시험은 딱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정리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조바심 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기출문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좀 빠른, 음, 이해 같은 것들, 좀, 교재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읽는 그러한, 시간을 조금 확보하셔가지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조금 다져나가는 그러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 기출문제 풀이도 이제 거기에 한몫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아시는데 막 모르는 걸 막 새롭게 알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는 지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모르는 걸 새롭게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알고 있는 내용들, 좀 들어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다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들을 좀, 능률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재누리 행정학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수업을 보다 더 살찌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 저한테 어필하는 거 어필하면 저도 긴장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열심히 신경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내용 정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격을 부탁해 10번째 시간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조직이론의 내용들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